딸의 결혼식을 석 달 앞둔 어느 오후 나는 예비사위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준호가 우리 집 문을 처음 두드린 건 2년 전 봄이었다. 딸아이 수진이가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날의 떨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두 손 가득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깍듯한 인사, 또박또박한 말투,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그는 내가 상상하던 사위의 모습 그 자체였다. 장모님,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아니, 진심이라고 믿었다. 이후 2년 동안 준호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다. 명절마다 먼저 인사를 왔고 내가 허리를 다쳤을 땐 병원까지 모시고 갔다. 남편은 사위감으로 이만한 애가 어디 있겠나 하며 흐뭇해했고 수진이는 연애할 때보다 더 밝아 보였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웨딩홀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인쇄했다. 신혼집 가구까지 함께 고르며 우리는 다가올 행복을 그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자리를 피했다. 회사 일이에요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다.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도 그의 시선은 종종 어딘가 다른 곳을 향했다. 처음엔 결혼 준비 스트레스려니 했다. 남자들은 원래 이런 일에 서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게 내 가슴 한편을 서서히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3월의 어느 평일 오후였다. 나는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려고 걷고 있었다. 거리는 봄볕에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다. 그때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를 봤다. 준호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엔 한 여자가 있었다. 긴 머리, 붉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그들은 걸으면서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정도가 아니었다. 준호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여자는 준호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자연스러웠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걸어온 것처럼. 내 발이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니, 이미 터진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착각이야, 다른 사람일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분명 준호였다. 딸의 예비 남편. 석 달 뒤면 내 사위가 될 사람. 그들은 카페 앞에서 멈춰섰다. 준호가 문을 열어줬고 여자가 먼저 들어갔다. 그 순간 준호가 돌아보는 게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옆가게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카페 안으로 들어간 그들이 창가 자리에 앉는 게 보였다. 준호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가 그 여자의 뺨에 입을 맞췄다. 내가 본 건 환상이 아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 있었을까? 10분이었을까? 30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나는 기계적으로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버스를 탔는지, 어떻게 집 앞까지 왔는지,
그저 머릿속엔 그 장면만 계속 재생됐다. 준호의 손, 여자의 웃음, 그 자연스러움, 그 친밀함.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가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준호 오빠가 저녁 사준대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다. 수진이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준호의 손, 여자의 얼굴, 그 키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깨워서 말할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준호를 무척 아꼈다. 우리 사위라며 자랑하고 다녔다.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노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나처럼 먼저 확인해 보자고 할까?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준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복해 보이던 딸.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준호 오빠는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나와서 엄마, 나 예뻐요? 하고 물어보던 눈빛. 내가 본 걸 말하면 그 모든 게 무너진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수진이는 거짓말 위에 지어진 결혼을 하게 된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평생을 살게 된다.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게 결혼 후라면 그때의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나는 엄마다. 딸을 지켜야 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진실을 말해서 지금 당장 상처를 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혹시 모를 가능성,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일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하며 말했다. 엄마, 이따 저녁에 준호 오빠랑 예식장 최종 확인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예식장에서 준호를 봤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는지, 죄책감이 있는지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아무것도 없었다. 완벽한 미소, 완벽한 태도, 마치 어제 오후의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거짓말에 능숙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이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다. 예식장 투어가 끝나고 수진이와 준호가 먼저 나갔다. 나는 잠시 뒤에 따라 나가다가 플래너에게 물었다. 혹시 예식 날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플래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나는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내 눈으로 본 것만으론 부족하다. 수진이를 설득하려면, 남편을 납득시키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확신시키려면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나는 준호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호의 SNS를 찾아봤다. 공개된 게시물은 많지 않았지만 태그된 사진들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회사 행사.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나는 그 여자를 찾았다. 붉은 코트를 입었던 그 여자. 사진 속에서 그녀는 준호 옆에 자주 있었다. 회사 동료인 것 같았다.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공통 친구들의 게시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은 프로젝트 팀이었다.
자주 회식을 했고 주말에도 팀 모임이 있었다. 준호가 회사 일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진짜 일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며칠간 준호의 패턴을 관찰했다. 수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준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야근을 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엔 헬스장에 간다고 했다. 규칙적이었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나는 준호의 회사 근처로 갔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다. 오후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시 반쯤 준호가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와 함께였다. 그들은 회사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다. 죄송한데요, 저 택시 따라가 주시겠어요? 기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운전을 시작했다. 택시는 시내 한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준호와 그 여자가 내렸다. 손을 잡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충분히 증명됐다. 레스토랑 창가에 앉은 그들이 보였다. 마주보고 웃고 있었다. 준호가 와인을 따라줬다. 여자가 건배를 제안했다.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충동이 아니다. 이건 관계다. 지속적이고 친밀하고 계획된 관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울었다. 택시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줬지만 나는 받지 못했다. 받을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휴대폰을 보며 엄마, 준호 오빠가 오늘 야근한대요. 힘들 텐데 나중에 음식 좀 챙겨줘야겠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질문 대신 결심이 섰다. 수진이에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냥 말하면 안 된다. 준호는 능숙한 거짓말쟁이다. 내 말만으론 수진이를 설득할 수 없다. 그는 변명할 것이다. 오해라고,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준비하기로 했다. 조용히, 철저하게. 다음 토요일 준호가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따라갔다. 예상대로 그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그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왔다. 운동복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나는 다시 택시를 잡았다. 이번엔 한 공원이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준호가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자가 준호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다. 2주 동안 나는 준호를 추적했다.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나는 진실을 기록했다. 야근이라던 날엔 레스토랑에서, 헬스장이라던 날엔 공원에서, 친구 만난다던 날엔 영화관에서. 증거는 쌓여갔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결혼식 날짜까지 이제 한 달 반.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나는 남편을 깨웠다. 여보,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남편이 졸린 눈으로 나를 봤다. 무슨 일인데 이 밤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다. 이게 준호? 네. 이 여자는 누구고? 회사 동료요. 하지만 그냥 동료가 아니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사진들을 계속 넘겨보며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수진이한테 말해야겠어요. 내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언제? 최대한 빨리. 결혼 전에.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할 텐데. 지금 힘들어하는 게 나아요. 결혼 후에 알게 되는 것보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준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다. 주말에 가족 모임을 갖기로. 준호도 부르기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하자. 준호도 오라고 해. 수진이가 밝게 웃었다. 좋아요, 엄마. 준호 오빠한테 말할게요. 그 웃음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다.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거짓은 더 아프다.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예비 장모는 증거를 모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다. 나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가능성,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오해일 수도 있어라는 작은 희망에. 화요일 저녁, 나는 다시 준호를 따라갔다. 이번엔 회사가 아닌 그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였다. 준호는 수진이에게 혼자 산다고 했다. 결혼 전까지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수진이는 거의 그의 집에 가지 않았다.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오빠가 편하게 쉬게 해드려야지라고 말하며. 오후 8시쯤 준호의 오피스텔 앞에 차가 한 대 섰다. 그 여자가 내렸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그녀는 익숙한 듯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 여자가 나왔다. 웃으며. 준호가 현관까지 나와서 그녀를 배웅했다. 포옹했다. 키스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떠난 후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2분쯤 통화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5분 후 내 딸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준호 오빠가 방금 전화했어요.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위로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못 만난대요. 엄마, 준호 오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 좋은 사람 만났죠? 휴대폰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났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딸의 순수함 때문이었다. 딸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와의 시간을 끝내고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수진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면 좋은 얘기 많이 나누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다. 시간 순으로 장소별로. 그리고 하나의 폴더로 만들었다. 제목은 진실. 수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다. 여보, 주말에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조용한 곳으로. 프라이빗 룸으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한테도 확인했어? 수진이가 어제 말했대요. 준호가 기대된다고 했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기대된다고. 그 자식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침착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수진이를 위해서.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자식 얼굴 보면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참아야 해요. 우리가 흔들리면 수진이가 더 힘들어져요. 남편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알아, 알아. 목요일 나는 혼자 조용히 준비를 했다. 태블릿에 모든 증거를 옮겼다. 프레젠테이션처럼 정리했다. 날짜, 시간, 장소, 사진, 영상.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을 적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내일 뭐 입고 가면 좋을까요? 준호 오빠가 정장 입고 온대요.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준호가 무슨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편한 옷 입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엄마는 왜 이렇게 침착해요? 아빠도 그렇고. 뭔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수진이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평범한 주말 아침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안은 폭풍이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냈다. 평소엔 주말에 절대 정장을 입지 않는 사람이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여보, 남편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오늘 끝나면 우리 딸이 많이 아플 거요. 알아요. 그래도 이게 맞는 거겠죠? 나는 남편의 뒤로 가서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맞아요. 우리가 안 하면 수진이는 평생 거짓 위에서 살게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9시쯤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파란색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또 넣었다. 마침내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엄마, 이거 어때요? 너무 수수한가? 예쁘다. 수진이한테 잘 어울려. 수진이가 거울 앞에서 빙글 돌았다. 행복해 보였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엄마, 왠지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레스토랑 예약은 낮 12시였다. 우리는 11시 반에 집을 나섰다. 차 안은 조용했다. 수진이만 흥얼거리며 휴대폰을 봤다. 준호 오빠가 먼저 도착했대요. 우리 기다린대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넥타이까지.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로. 자기야, 오늘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다. 오빠도 멋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격식 차려 입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뭔가 특별한 자리 같아서요. 그렇죠, 장모님? 그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엔 아무런 경계심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마저 보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갔다. 프라이빗 룸은 2층 끝에 있었다. 조용하고 아늑했다. 큰 창으로 정원이 보였다. 테이블은 넷이 앉기 딱 좋은 크기였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수진이와 준호가 나란히, 나와 남편이 맞은편에. 마치 심판정 같았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준호는 여전히 밝았다. 수진이에게 이것저것 추천하고 장인어른께 와인을 권하고 나에게도 메뉴를 물었다. 장모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파스타가 맛있다던데요. 나는 메뉴판을 덮었다.
준호 씨. 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웃음을 거두었다. 네, 장모님. 오늘 이 자리는 식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가 나를 봤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준호 씨,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아니에요. 나는 태블릿을 켰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준호. 수진이가 숨을 멈췄다. 이게 뭐예요? 나는 사진을 넘겼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나누는 두 사람. 공원 벤치에서 포옹하는 두 사람. 영화관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오피스텔 앞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대체. 준호가 테이블을 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모님, 제 사진을 찍으셨어요?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요. 회사 동료예요. 그냥 동료라고요. 나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준호의 오피스텔 앞. 여자가 들어가는 장면. 2시간 후 나오는 장면. 현관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여자가 떠난 후 준호가 전화하는 장면. 이것도 동료예요? 밤 10시에 당신 집에서 나오는 게. 준호의 입이 떨렸다. 변명을 찾고 있는 게 보였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이게 진짜예요? 준호가 수진이에게 돌아섰다. 수진아, 이건. 대답해요. 진짜냐고요. 수진아, 들어봐. 이건 오해야. 정말로. 오해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이 이렇게 많은데, 영상도 있는데, 이게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그냥.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말해봐요. 이 사람 누구냐고요? 민지야. 회사 동료 민지. 민지? 수진이가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 그래요, 민지. 오빤 민지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프로젝트 팀 얘기할 때도, 회식 얘기할 때도. 민지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요? 왜 숨긴 거예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가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숙였다. 오빠,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면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온다고. 나는 오빠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수진아, 닥쳐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방 안이 울렸다. 닥치라고요. 변명하지 마요. 오빠가 뭐라고 하든 이제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수진이가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 전부터.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게. 수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깨가 떨렸다. 남편이 일어나 딸을 안았다. 수진이가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나가요. 장인어른. 나가라고. 내 딸 앞에서 당장 꺼져. 준호가 주춤거렸다. 수진이를 봤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다. 보지 마요. 보지도 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 수진이의 흐느낌만이 방을 채웠다. 나는 딸을 안았다. 남편도 함께 안았다. 우리 셋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엄마, 나 바보 같죠?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도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나 걱정했어요. 진짜 걱정했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오빠는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아, 넌 잘못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절대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의 잘못이야.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음식은 주문하지도 않았다. 지배인이 무슨 일인지 묻었지만 남편이 괜찮습니다라고만 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수진이는 창밖만 봤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와 남편도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요. 지금은 아파도 나중엔 고마워할 거예요. 그 자식. 정말. 남편의 주먹이 떨렸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요. 수진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 울음소리.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노크하지 못했다. 어떤 아픔은 혼자 겪어야 한다.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다. 3. 결혼식 폭로 장면. 일요일 아침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엄마. 응. 결혼식 취소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하객들한테 뭐라고 해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 진실을 말하면 돼.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을 못하게 됐다고.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창피하겠다. 다들 수군될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들 시선이 중요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준호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도 돼. 남편이 인터폰을 통해 말했다. 돌아가요. 만날 거 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장인어른, 제발 5분만요. 5분만 시간 주세요.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돌아가요. 장인어른.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는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민지는. 그건 실수였어요. 마가 약해서 그랬어요. 수진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남편이 인터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준호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계속 두드렸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귀를 막았다. 저 소리 듣기 싫어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장모님, 제발요. 수진이 한 번만. 안 돼요. 수진이는 당신 안 만나요.
앞으로도 안 만날 거예요. 저 정말 수진이 사랑해요. 민지는 사랑? 나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그건 준호 씨, 당신이 뭘 후회하는지 알아요? 수진이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들킨 게 후회되는 거예요. 안 들켰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결혼식 올리고 수진이 속이면서 민지도 계속 만나면서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제 가요. 다신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요. 수진이한테 연락도 하지 마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장모님, 가요.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갔다. 밖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요. 나는 딸 옆에 앉았다. 아니야. 넌 당당해야 해. 잘못한 건 준호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왜 가슴이 이렇게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 사랑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수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나 다시 누군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어. 확신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이걸 이겨낼 거야. 월요일, 우리는 예식장에 연락했다. 결혼식 취소를.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상관없었다. 돈보다 딸이 중요했다. 하객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사정이 생겨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와 남편이 대신 받았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진이가 회사에 휴가를 냈다. 당분간 쉬겠다고. 회사에서 걱정하며 연락 왔지만 수진이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라고만 했다. 수요일 수진이의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수진이는 처음엔 만나기 싫어했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친구들은 수진이를 안았다. 같이 울었다. 그리고 욕을 퍼부었다. 준호에게. 그 새끼 정말. 내가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까? 수진아, 넌 잘못 없어. 그 새끼가 미친놈이야. 이렇게 좋은 애를 왜 차버리는 거야? 눈이 삐었나? 친구들의 위로가 수진이에게 조금은 힘이 됐나 보다. 그날 밤 수진이가 처음으로 밥을 먹었다. 많이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먹었다. 목요일 나는 준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을 말해야 했다. 준호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돈댁.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네. 왜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준호가 바람 피운 일, 증거들, 그리고 우리의 결정.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 어머니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혹시 수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 부모도 피해자였다. 그들도 아들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수진이가 우선이었다. 4. 감동적인 후반부.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예전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진 않았다. 친구들을 만났고 산책도 했고 회사에도 복귀했다. 어느 저녁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응,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 다 말해줘서. 결혼 전에 알게 해줘서.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처음엔 엄마 원망했어요. 왜 내 행복을 망쳤냐고. 준호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했을 텐데 왜 다 망쳐놨냐고.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안 그랬으면 나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난 뒤에 그때 알았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날 지켜줬어요. 엄마가 강하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나는 눈물이 났다. 수진아, 울지 마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아프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았다. 오래오래. 2달이 지났다. 수진이가 웃기 시작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나 새로운 취미 생기게 만들고 싶어요. 뭐? 그림 그리기요.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해보고 싶어요. 나는 기뻤다. 딸이 앞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좋아. 같이 배우자. 엄마도요? 응. 나도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매주 토요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3달이 지났다. 수진이의 방에서 준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사진, 선물, 편지. 정리했다고 했다. 추억도 정리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어느 날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그래, 축하해. 해외 지사랑 일하는 거래요. 출장도 가야 하고 바빠질 것 같아요. 힘들겠네. 수진이가 웃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바쁘면 다른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4개월째.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원래의 수진이로 돌아왔다. 밝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느 주말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3박 4일. 돌아와서 보여준 사진들 속에서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다 앞에서, 오름 위에서, 카페에서. 엄마, 진짜 좋았어요. 다음엔 엄마 아빠랑도 가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우리 딸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제시도 태계속이 용기 내서 말해줬으니까.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했잖아요. 당신도 수진이 많이 지켜줬어요. 남편이 웃었다. 그래도 당신이 먼저 알아챘잖아요.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본 거예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수진이가 회사에서 누군가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상사의 대학 동기라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엄마, 근데 나 아직 만날 자신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상처가 아물긴 했는데 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딸의 어깨를 안았다. 당연해. 그게 정상이야.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가져.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근데 엄마, 응,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럼 됐어.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준호를 처음 봤던 날을 떠올렸다.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사람. 하지만 완벽은 없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중요한 건 진실이었다. 진심이었다.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 수진이는 이제 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법을.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을 보는 법을.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딸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6개월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다. 밝은 표정으로. 엄마, 오늘 그 사람 만나보기로 했어요. 누구? 회사 상사가 소개해준 사람이요. 커피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긴장돼. 조금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옷을 고르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오면서 말했다. 엄마, 이번엔 천천히 갈 거예요. 급하게 믿지 않을 거예요. 진짜를 볼 때까지. 잘 생각했어.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당당한 자세.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역할은 끝났다고. 이제 수진이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번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오. 엔딩 및 구독 유도 멘트. 1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있었다. 민수라는 이름의 회계사. 준호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조용하고 신중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첫 만남 때부터 달랐다. 민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바빠서 못 만나가 아니라 이번 주는 업무가 많아서 주말에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정확히 말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작은 것도 솔직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처음 민수를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어떤 사람인지, 진심인지, 또다시 딸을 속이는 건 아닌지.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그는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달랐다. 존중했다. 배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했다. 장모님, 저는 수진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준호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어느 저녁 수진이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물었다. 민수 씨는 어때? 괜찮아? 수진이가 웃었다. 좋아요. 준호 오빠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해요. 그게 더 좋아요. 준호 생각은 안 나? 가끔요. 그런데 그땐 엄마 생각해요. 내 생각? 네. 엄마가 날 지켜줬다는 거. 그리고 엄마 덕분에 진짜를 알게 됐다는 거.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때 말 안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10년 뒤에 알게 됐다면 끔찍했을 거예요. 그러게. 엄마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았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엄마는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나를 위해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 우리는 다시 안았다. 1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픔이 아닌 감사였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1년 전 그날 밤과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과정.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딸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딸을 보니까, 강해진 딸을 보니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픔으로부터도 거짓으로부터도. 그리고 나는 그걸 해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을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을 알게 됐을 때,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할 때, 나는 말하고 싶다. 용기를 내라고.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거짓은 더 아프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내 딸 수진이는 이제 웃는다. 진짜 웃음으로.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아픈 선택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